지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 내륙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안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을은 지진이 발생한 지하의 진원, 바로 수직 위의 진안 근처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약 8km 아래에서 지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을을 돌아보니 일부 시설물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옆편에 있는 담장도 그런데요. 카메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벽돌이 떨어져서 깨지고 담장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기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추가로 무너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애초에 시멘트로 붙여놓은 벽돌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진 이후에는 좀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코피가 났다.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이 없는데도 어지럼증을 느꼈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마을 주민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장 와서 그냥 이렇게 발이 막 떨고 땅 쿵쿵쿵쿵 울려버렸단 게요. 쓰레기 줍는 날인데 쓰레기 막 줍고 쉬어 앉았은 게 그러더라고. 지진은 아침 8시 26분쯤에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 부안에서는 벽이나 유리창, 타일에 금이 가거나 깨졌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 당국이 집계 중입니다. 전북 부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안댐이 있는데요. 부안댐에서도 상당한 진동은 느껴졌지만 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안댐 지사는 혹시 지진의 여파가 있는지 앞으로 3시간가량 정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 만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으로 발령됩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부안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전북 부안에서 지진을 겪으신 주민을 직접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진동을 감지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느끼셨나요? 제가 몸이 쩌르르하니 그냥 이게 뭐라 할까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 진동의 그 크기가 뭐 비유를 해보자면 화물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크기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벼락 치는 소리 났었어요. 예? 벼락 치는 소리. 벼락 치는 소리가요? 네, 우당탕탕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크게 느끼셨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던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시에 무엇을 하다가 지진을 좀 느끼셨습니까? 화분에 풀을 뽑다가 그걸 느꼈거든요. 네, 지금 나는 뭐 천둥 비도 안 오는데 그건 천둥인가 그랬었어요. 예, 화분이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깨지는 게 플라스틱 화분이나 깨지는 않은데 예. 화분이 내가 느낌에 예. 우회로 솟았다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선생님 그때가 몇 시 정도였나요? 그 시간 잘 모르죠. 8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8시 좀 넘어서요. 예. 뭐 고양이를 혹시 키우고 계신가요? 예. 예, 고양이가 지진을 먼저 느끼고 좀 어딘가 숨어버렸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왜 뭐가 우리 고양이가 휙 지나가길래 이게 뭔가 해봤더니 그때 그냥 우당탕 쓰더라고. 진동이 느껴지기 한 몇 분 전에 그런 건가요? 그 동시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동이 느껴지기 한참 전에 고양이가 어딘가로 달아나는 게 보이셨군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듣고 예, 그 내 몸에 우당탕 그냥 하는 게 횟수가 몇 번 정도였습니까? 글쎄 일반 천둥 소리 같이 우당탕탕탕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한 번 느끼시고 그 이유는 없었어요? 예예. 그 이유는 없었어요. 예. 그 재난 문자는 혹시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우리 딸이 금방에 전화가 왔더니 재난 문자 떴다고 부안에 네. 났다고. 그럼 그 그러니까 한 2, 3분 후에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재난 문자 온지를. 저기가 휴대폰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 따님이랑 그러면은 그 진동, 그러니까 지진이 난 다음에 통화를 하셨잖아요. 예예. 그 따님 말씀으로는 좀 그 재난 문자를 언제쯤 받았다고 하던가요? 그건 언제 받았다고 나는 금방 내가 그걸 느끼면서 이쪽으로 전화기 있는 쪽으로 오는 도중에 그 전화가 왔거든요. 예. 선생님이 그러면 앞서 뭐 우당탕탕 할 때 뭐 폭음 같은 걸 들으셨다고 하는데 동네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던가요? 저는 이쪽에 조금 예. 약간 독립된 지역이라 예. 그 옆집 가려면 조금 한참 걸어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민들도 뭐 거리로 나오거나 따로 모여서 대피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거 못 봤어요. 예.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예. 건물 안에 계셨어요? 아니면은 그 진동을 건물 느끼고 안에 밖으로? 하우스 안에. 그 여기가 하우스거든요. 지금 네. 이 화면에 나오는 저기가 하우스인데. 예. 그럼 진동을 느낀 다음에는 건물 밖으로 좀 다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에 계셨습니까? 안에 나는 이건 지진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예. 그럼 뭐 동네 대피 방송이나 이런 건 따로 나오지는 않았던 거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 또 큰 충격을 느끼셨고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부안 주민 이숙 선생님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에 주목이 됐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냈어야 할 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 부분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전국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점검 등 재반 조치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대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8시 3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됩니다. 행안부는 또 지진 위기 경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계를 발령했고요. 부안군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기존 일정차 방문한 전남 구례군청에서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우려할 만한 여지는 없지만 언제든지 후속 지진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비상 대응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원지와 가까운 한빛 원전에서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추가 피해가 없는지 계속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예정됐던 전남 구례 신안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일 새벽 카자흐스탄 축소에서 지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 기반 시설을 포함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재반 조치를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여진 발생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관계부처들의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는데요. 먼저 행안부에는 전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추가 여진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시 시 위험 지역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부와 과기부, 국토부에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문체부와 기상청에는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 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지진 관련 소식 김진두 기상재난 기자, 사회부 신기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주민 연결했을 때 폭음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이 4.8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던 게 2016년에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8, 그러니까 1978년에 계기 지진이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16번째로 센 지진이었습니다. 네. 규모 5.8 경주 지진과 비교하면 규모 1 차이가 나는데요. 규모 1 차이라는 것은 위력, 에너지 총량을 따지면 32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가운데 피해를 줄 만한 지진,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할 만하게 많은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지진이 규모 5 이상부터는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규모 5 이하에는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특히 내륙에서 발생하신 것 같은 굉장히 많이 놀라는 그런 정도의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규모 6부터 강진으로 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북 지역에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부안에서 가장 많은 제보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맨 먼저 보실 영상은 가정집 마당에 달린 CCTV 영상입니다. 중간부터 화분에 피어있는 꽃과 빨랫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당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도 흔들림을 느끼고 놀란 듯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CCTV인데요. 논밭 근처의 모습인데 CCTV가 흔들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도랑에 흐르는 물이 잠시만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그 논밭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도랑에 흐르는 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같이 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입니다. 부안에 있는 식당인데 쌓여있던 뚝배기 그릇이 저렇게 지진으로 흔들려서 깨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진앙지와 가까운 부안 진동리의 CCTV도 입수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화단에 있는 풀들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 전북 지역에서 가까운 다른 호남 지역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호남에 가까운 다른 도시들에서도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컵이 흔들리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들어왔고요. 네,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북 군산에서는 주차장 CCTV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주차된 곳인데 흔들림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읍에 사는 한 제보자는 집안에서 엄청나게 큰 굉음이 들렸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2번 정도 흔들렸다고 했는데 흔들림이 5초 내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별 상황은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보통 그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여파를 미치는 지역의 규모도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규모와 진도의 개념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규모 4.8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6번째 강한 지진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죠. 그렇다면 규모가 아주 센 지진,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아주 센 건 아니었지만 현재 내륙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그 진동이 지각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신속하게 전파가 됐고 그 흔들림의 정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안 지역은 진도가 5입니다. 진도 5라는 이야기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또 위태롭게 놔둔 물건이나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는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안 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진도 5의 진동이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은 진도 4. 그리고 뭐 제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충청남도 지역,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까지도 진도 예. 3의 지진이 감지가 됐고 서울도 진도 2였습니다. 진도 네. 2라면 건물 위층에 있는 예민한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력입니다. 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어떤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안과 100km 넘게 떨어진 대전에서도 진동이 뚜렷하게 감지가 됐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대전 갑천대교 부근 CCTV를 보시면 진동이 몇 초간 이어지는데 점차 흔들림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오룡역 내거리 인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인근 CCTV 화면인데 역시 몇 초간 진동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제보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 2분쯤 전인 8시 24분경에 바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흔들림이 5초 정도 이어져서 가족들 모두가 방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약수동에 사는 제보자는 화장실에 있다가 거실에서 흔들림 때문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져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안전상의 문제를 겪었다는 내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로 파악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전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북 분들이 오늘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도 좀 이런 지진 활동이 좀 감지됐던 지역인가요? 전라북도 지역에는 올해 지진이 이번 포함해서 2번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2.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지역의 반경 50km로 좀 범위를 넓혀봤는데 지진이 어느 정도 났는지를 봤더니 2에서 3 정도의 지진이 30차례 정도 났고요. 30차례요? 네. 예. 3에서 4 사이의 지진이 9차례. 그리고 그중에서 4를 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특히 부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 지하에 알려진 단층대도 있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전라북도 지역, 그것도 부안 지역에서 이렇게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단층대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단층대에서 뭔가 응력이 풀렸다. 에너지가 쌓였던 게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좀 자세히 짚어보면 단층면 같은 거를 지진나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는 단층면의 어떤 특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땅이 깨지는 현상입니다. 예. 땅이 붙어있던 땅이 깨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폭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앙 부근에 계셨던 분들이 뭔가 큰 소리가 났다.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났다. 뭐 예. 벼락 소리가 났다. 예. 이런 이야기가 땅이 깨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폭음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찢어지는 과정이 3가지로 나뉩니다. 예. 우선 땅과 땅이 붙어 있다가 한쪽이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내려간다면 이게 정단층이라고 부르고요. 예. 네. 반대로 붙어있던 단층에서 한쪽 면이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땅과 땅이 붙어 있다가 서로 엇갈리듯이 찢어지는 거를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 주향이동 단층. 예. 이번 단층은 부안 쪽에서 나타나는 단층은 바로 화면에서 나오고 있죠. 네. 주향이동 단층입니다. 예. 그 지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진이 있고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본진으로 저희가 특정할 수 있나요?
본진 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진입니다. 예. 네. 본진이 나타나기 전에 약한 진, 이보다는 약한 진이 한번 발생하고 네. 본진이 발생한 뒤에 또 에너지가 풀리는 과정에서 여진이 발생하는 이게 원래대로의 그 지진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주 지진을 한번 되돌려 보면 예. 2016년도에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8 지진이 일어나기 50분 전에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내륙에서 규모 5.1의 지진은 한반도 역사상 그것도 원투 안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간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분 뒤에 규모 5.8의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난 그게 겁니다. 본진인 거고. 이게 본진이 되고 예. 앞에 5.1의 지진은 전진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위에도 1년 넘게 이 지역에서 경주 지역에서 규모 3, 4 정도의 강한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부안 지진을 보면 규모 4.8의 지진이 오늘 오전 8시 26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2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진이 나타난 거는 12차례가 11시까지 나타났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규모 1.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 4.8 이후에 여진은 4.8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낮거든요. 예.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더 강한 지진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규모 4.8이 본진 그리고 여진이 이어지는데 아주 강한 여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층 자체가 아주 큰 단층은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기상청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단층 면이 어느 정도 큰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앞서 전진, 본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앞서 저희가 주민분 연결했을 때 고양이가 한참 전에 숨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동물들은 전진을 느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조. 지진은 현재 현대 과학 기술로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보가 안 되는 게 지진입니다. 지금 뭐 강아지들 이렇게 그렇죠. 놀라는 그런데 모습도 보고 있는데. 예. 동물들은 사람보다는 감각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각이 깨지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소리나 또는 지각이 깨지는 과정에서 뭔가 발산되는 기체들을 막거나 감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동물들이나 아니면은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거나 네.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지금 걔도 약간 놀랐죠. 네. 이게 아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상을 감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청각이 우리보다 훨씬 낮고 예. 후각도 훨씬 낮기 때문에 뭔가 지진의 전조를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이용해서 지진을 미리 예보를 하려는 노력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주향 이동이요?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향 이동의 특징이 어떤 거고 이게 좀 흔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주향 이동 단층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지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주향 이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격차가 이렇게 정단층이나 역단층 같은 게 예. 왜 무섭냐면 예.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예. 그게 해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아, 해역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일을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내륙에서는 해일의 우려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주양 이동 단층이나 정단층, 역단층은 어떤 거든지 피해를 줍니다. 어떤 게 더 많은 피해, 어떤 게 적은 피해라고 보긴 좀 그런 어렵습니다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규모에 예. 따라서 지진에 대한 피해는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따지자면 정단층, 역단층보다는 주양 이동 단층이 같은 규모에서는 약간 피해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시민분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일단 집안에 계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 아니면 집 안에서 그 책상 아래 숨는 게 좋다.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지진이 나서 진동을 감지했을 때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우선 진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머리를 뭔가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탁자 밑으로 들어와서 진동이 가라앉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진동이 멈추고 나면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 등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 밖에 나와서 대피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전북 부안뿐 아니라 전남과 충남,
대구와 서울에서도 지금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뭐 제보 내용도 저희가 다 모아봤는데 지금 준비가 됐을까요? 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 좀 쉬느라고 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제가 4층에 살거든요. 재난 안전 문자가 와서 오늘 저는 날씨 덥다고 문자 온 건 줄 알고 안 봤어요. 문자 오자마자 뭐 한 1분도 안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살짝 떨리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한 3번 정도. 그러고 나서 재난 문자를 봤더니 그게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항상 머리 옆에 물을 먹거든요. 네. 보니까 물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를.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래서 방에 자고 있는 여동생이나 어머니랑 놀래서 다 일어났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빌라거든요. 네. 4층 지금 빌라인데 4층인데 3층까지는 다 느끼셨는가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나오셨거든요. 그 동네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 놀래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예,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아이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에 재난 문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진이 났다고. 그다음 한 1분 전으로 돼가지고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TV가 흔들리고. 근데 아이는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아이 엄마하고 저하고 지진이야 이게 지진이야 무서워 하니까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좀 이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세종시까지도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 경기 수원시까지도 지금 제보가 들어왔죠? 네,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이어졌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제보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 2분쯤 전인 8시 24분쯤에 바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전해왔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흔들림이 5초 정도 이어져서 가족들 모두가 방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 약수동에 사는 제보자는 화장실에 있다가 거실에서 흔들림 때문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져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예. 이제 진동을 느낀 다음에 재난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거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보안 지역은 지진이 일어난 뒤에 10초 뒤에 보통 지진이 발생하는 걸 감지를 하면 기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륙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나오면 바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부안 지역은 한 10초 뒤에 바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 받은 뒤에 좀 받았겠죠. 근데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재난 문자 받기 전에 진동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시간을 약간 착각하신 것 같고요. 재난 문자가 좀 진앙지에서 그러니까 부안에서 먼 지역이었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먼저 받고 10초 뒤에 지진 발생한 10초 뒤에 바로 문자가 발생됐으니까 그 뒤에 문자 확인한 뒤에 아마 진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지역별로 시차가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멀면 멀수록 예. 지진 속보는 빨리 받고 예. 그 뒤에 진동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주민분 연결했을 때 대피 방송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매뉴얼상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보통 속보를 받으면 재난 방송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분은 좀 멀리 떨어져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 아마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 이장들이나 그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재난 방송을 하겠지만 좀 군소재지나 뭐 이렇게 정부 기관 쪽에서 먼 쪽에 있었다면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발생 시각이 8시 26분쯤입니다. 정부 기관 같은 경우 다 출근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한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떻게 발송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나면 가까운 곳 두세 곳에서 지진 정보를 빨리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재난 문자를 아마 받으셨던 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7로
처음에 문자가 발송이 됐을 겁니다. 예. 그건 기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4.7이었고요. 정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문자가 갔을 겁니다. 그건 4.8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자동으로 뜨는 게 그럼 4.7이었고 그렇죠.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거군요. 사람이 관여를 해서 분석을 예. 하면 좀 더 정확한 에너지 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4.8이었고요. 반대의 경우로 규모 5가 넘었다고 했다가 규모 4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분석을 했던 건 위기 상황이구나. 뭔가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판단하시고 거기다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 뒤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전북 계신 분들 또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여진은 더 이상은 없겠구나 안심하려면 뭐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전 11시까지 여진이 12차례 발생을 했고요. 네.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없습니다. 대부분 규모 1대의 지진이기 때문에 규모 1점대의 지진은 아주 예민한 사람도 진동을 느끼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가장 센 여진이 1.5였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4.8의 그 본진이 일어난 이후에 여진이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고 발생하고 있지만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서 단층면 자체가 현재 아직 분석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주 큰 단층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상황을 보면 뭐 지금 정도 여진 발생 정도 상황이라면 내일까지 또다시 부안 지역 분들이 크게 놀라실 만한 그런 추가적으로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보다는 낮다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여진의 규모를 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물론 뭐 더 큰 여진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까? 여진 같은 경우 지금 1점대 같은 경우 감지를 할 수가 없지만 규모 2점대 여진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규모 2.2가 조금 넘는 정도의 여진이 발생하면 우선 다시 또 폭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깨지는 거니까요, 땅이. 그렇게 하지만 여진 자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아주 이번처럼 센 진동은 없겠지만 집안 내에 불안정한 물건이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안전한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크게 이번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4.8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안전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거 더 큰 규모로 가는 전조 증상 아닌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번 부안 지진을 보는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층대, 유명한 알려진 단층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영남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이요. 예. 그래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물론 그것도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 지진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이미 엄청나게 큰 단층대가 영남 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큰 지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또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알려진 큰 단층대는 없는 상태고요. 또 기존에도 영남 지역보다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 부안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게 우선 한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이후에 여진이 좀 약하긴 하니 그렇게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고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 쪼개진 단층면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 단층면은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층이 찢어질 때는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어느 쪽으로 발산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발산이 됐거든요. 땅이 찢어지면서 나온 에너지가 바로 옆 땅을 북동쪽하고 남서쪽으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이전에 전화 연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산된 에너지가 트리거, 그러니까 방화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땅이 찢어지면서 나온 에너지가 옆에 땅을 계속해서 전파가 돼서 옆에 땅에 에너지를 가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전라북도 부안 지역의 50km에는 3에서 4 정도의 지진이 있었고 규모 4.8의 지진이 최고 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넘어가면
속리산 부근이 있습니다. 아, 충청북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국내에서 가장 강했던 지진이 한번 발생한 적도 있고요. 또 제법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층대가 많이 발생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발산된 에너지층의 지각 에너지가 예. 그쪽으로 전파가 돼서 만일 어느 정도 쌓여 있지만 최근에 큰 지진이 나진 않았는데 그쪽에 영향을 준다면 방화사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단층대를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안 지역에서 큰 지진이 앞으로 더 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미 에너지가 한 차례 발생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이전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다양한 지진들이 이제 해양 쪽에서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무래도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 지각으로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만큼 그 지진파의 이동 속도 그리고 흔들림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느끼는 정도가 훨씬 강하고 그래서 인접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 똑같은 규모로 가더라도 또 다른 피해를 줍니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바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에 영향을 주고 끝나고 내륙에까지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예. 해일을 몰고 옵니다. 충분히 강한 지진이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는 해안가에 지진으로 인한 충격과 동시에 해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예. 때문에 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규모 5가 넘는 규모 5.8에 근접하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지난해에도 이미 동해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4.8, 5.5에 근접하는 강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모가 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예. 지진도 그래서 규모 5.8의 첫 지진이 났고 예. 5.4의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예. 해역의 지진도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또 잦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저희가 생생하게 현장의 당시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신기혜 기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아무래도 이제 전북 지역의 제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화면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북 지역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들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에서 가장 많은 제보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다시 보실 영상은 가정집 마당에 달린 CCTV 영상입니다. 중간부터 화분에 피어있는 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당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도 흔들림을 느끼고 놀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CCTV인데요. 논밭 근처의 CCTV인데 흔들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도랑에 흐르는 물이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입니다. 부안에 있는 식당인데 쌓여있던 뚝배기 네, 잠시만요. 그릇이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사진이죠? 예, 맞습니다. 쌓여있던 뚝배기 그릇이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앙지와 가까운 부안 진동리의 CCTV도 입수를 했는데요. 다른 곳보다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화단의 풀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동이 감지되고 이제 문자도 봤다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지진 진동을 느끼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자를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건 무조건 내가 어디 대피소로 달려가야겠다 그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규모 5가 넘으면 우선 예. 대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진동이 규모 4.8의 지진과는 차이가 클 정도로 심할 거고요. 또 집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진인 줄 알았는데 전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 5가 넘는 강진이 감지가 되고 더 큰 게 올 수 있는 거다. 문자를 받으면 예.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동이 잦아든 이후에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네. 대피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네. 예를 들어 지금 상암에서 저희가 진동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도로로 나가면 됩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없는 곳이요? 건물에서 멀어진 위치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이 왜 건물에서 위치냐면 건물이 굉장히 강한 지진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 내부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따라서
뭔가 진동이 왔고 그게 규모 5 이상이라고 한다면 진동이 잦아든 이후에 바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네. 그 뒤에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진이 무서운 게 예측이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힘든 게 아니라 예측할 불가능하니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는 예측은 못하지만 지진 때 그 움직임은 계속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단층대가 있는지 단층이 있어야지만 단층이라는 건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단층대가 있는지 또 그 단층이 이전에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이런 조사를 계속 해야 되고요. 가장 먼저 영남 지역의 단층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엔 또 해역 지진도 많기 때문에 해역 지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 서쪽 지역, 이전에 지진 안전지대라는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거는 수도권에도 지진이 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이에 대한 조사가 기상청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고 또 역사 지진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큰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가 났다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피 매뉴얼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신길 기자 나와 있는데 끝으로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덕분에 저희가 이게 생생하게 당시 현장의 모습을 지금 보도해 드릴 수 있는 건데 제보하는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보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보 방법은 크게 4가지 있고요. 이메일, 카카오톡, 모바일 앱, 그리고 전화 제보 이렇게 4가지 방법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social@ytn.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YTN 또는 제보는 YTN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제보 내용까지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TN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신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YTN 앱 설치하신 후에 제보를 해주시면 되고 전화 제보는 02398-8585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 관련 소식 김진두 기상재난 기자 그리고 사회부 신기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진 관련 소식은 잠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중형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재판에 넘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보내야 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혐의고요. 또 이 돈을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을 통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의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요.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600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자체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복기왕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두 차례 통화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추가 기소로 이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화영 씨 그 1심 판결문에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4번 나온답니다. 104번. 그러니까 사실 이건 형식적으로는 이화영 판결문이지만 이재명 판결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년에 두 차례 소환 조사 받을 때 본인은 이화영 씨로부터 대북 사업 관련하고 보고를 일체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예.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 보고 받은 걸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다음에 2019년만 하더라도요. 경기도가 4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나를 좀 그 북한에 초청해 달라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이제 그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그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갖고 당선 무효형이 됐는데 그런 거나 추진하고 할 겨를이 뭐 여유가 뭐 있었겠느냐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요 반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판결이 2019년 9월 6일인데 그 판결 이후로도 아까 공문 4차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2차례는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도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아직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추정에 의한 판결은 참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문이 써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나 못 본 사례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모두가 채택이 되고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말은 모두가 다 이제 그 탄핵이 된 거죠.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그렇게 전해 들었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채택이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 이미 유죄의 어떤 근거로 이용을 해서 이 판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판결문을 세세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이 방북 사건과 관련해서 방북 송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당황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1심 판결이 특정한 사람들의 말은 채택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또 안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안부수 아태 그 협의회장 같은 경우가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재판에서도 아니 전에 진술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은 뭐 진술을 하는 겁니다. 언제 깨맞습니까? 지난번은 거짓입니까? 거짓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지금 답변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점이 여러 가지 그 증언을 하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든지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쌍방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한 그 시점 이후부터 한 2, 3월경에 오피스텔이 제공되고 4월 달에 재판에 나와서 갑자기 안부수 회장이 그 전에는 대북과 관련돼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술에 대한 조작 정황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발언들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내가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거.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소설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검찰은 자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작년 9월에 구속영장 칠 때 그때 이제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갖고는 검찰의 수사가 정리가 돼 있었고요. 예. 그 수사 내용이 이번에 이화영 1심 판결을 통해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1심 판결문 보면 800만 불 중에 최소 200만 불이 뭐 조선노동당에 갔다 그러는데 오늘 그 공소장에 보면 하여간 800만 불이 전체 그 북한 쪽으로 넘어간 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만 불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게 여러 가지 사업적 혜택을 주면서 본인이 받은 혜택인데 나 주지 말고 쟤 줘라. 그 쟤가 북한이었던 거죠.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800만 불이 다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화영 판결문에서 그 방북에 따른 사례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북 사례금인데 그 사례금만 뇌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사례금만 뇌물로 바뀌면은 이건 복잡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뇌물 공여자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화영 판결문에서 상당히 많은 그 팩트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저는 뭐 이 1심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면은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뭐 아마도 이제 변수라면은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하려는 유혹.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오늘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럼 사건이 배당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법원에 사건 배당에 관한 그 사무 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요. 오늘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서 이화영 씨도 공범으로 기소가 됐을 거예요. 그 이화영 씨 재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신진우 부장판사. 요번에 그 이화영 판결된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예. 판사 탄핵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제 조절할지가 이제 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지금 뭐 판사 탄핵, 법관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 기소가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추후 대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어도 뭐 탄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부지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었고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번 다 전결권을 가진 부지사가 보고를 하느냐? 사실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자기의 결정권을 갖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의 시작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무슨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에게 어떤 돈을 줬다고 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는 어찌 보면 참 웃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두 분 다 과연 깨끗할까라는 의심도 갖고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여론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뭐 기소를 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여론과 역사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간략하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을 4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할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인데 연임 여부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임 여부와 혹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전히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여론이 더 민주당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신조전 의원 오늘 나와 계신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하이브리드, 부통령 제도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결국 그냥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 거네요? 지금 국민의힘이요. 총선 참패 이후에 엊그저께 이제 민주당에 의한 의회 폭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저렇게 한가한 얘기는 하고 있을 때인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마치 태평성대 시대에 당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 같은데요. 지금이 그럴 때인가.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5선 국회의원의 당 대표까지 지내고 지금 상임 고문이에요. 원로. 그 무게감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보니까 저렇게 가벼운 분이 계셨던가 할 정도로 뭔가 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긴 게 무엇이죠?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세자책봉 그런 비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전 논평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어쨌든 단일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뽑히면 1인 체제로 가는 거군요. 지금 민심이냐 당심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었는데 민심을 20에서 30% 그러니까 20인지 30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비대위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민심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3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그 당원들도 주인이지만 당원이 아닌 많은 분들이 또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그것이 대중정당이고 공당의 자세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날짜도 정해진 거고 그리고 룰도 정해진 상황이고 그런데 전당대회 흥행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대한 아니냐. 어차피 대표 한동훈 아니냐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그럼 누가 나올까? 나경원 의원 나올까? 안철수 의원 나올까?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좀 한심한 얘기라고 보는 예. 게 지금 당이 처한 이 상황을 아까 얘기랑 똑같은데요. 과거 이 당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전당대 흥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저희 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소추를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탄핵 역풍을 세게 맞아가지고 민주당 쪽에 이제 일당을 내주고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게 누구였는가?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이었어요. 박근혜 국회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되고 뭐 천막 당사하고 뭐 하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내는데 그때 박근혜 그 당시 전당대회 후보의 대항마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당 구성 황우려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 보라고도 기억 못 할걸요. 근데 흥행으로 따지면 가장 그 흥행에 성공한 게 김무성, 서청원 전당대회 경쟁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됐죠? 그 2016년에 안철수 당하고 문재인 당하고 쪼개져 가지고 1여 2야 그 황금 구도 속에서도 제2당으로 전락을 하고 결국 그게 나중에 안타까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흥행이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뭐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키워드가 돼야 되는가. 아직도 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늘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윤상현 의원은 뭐 본인만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은 의지가 확고합니까? 왜냐하면 여러 명 나오면 자기가 원오브댐이 되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로 1대1 구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흥행이 아니라 빠른 지도체제 정비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진 속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사정각은 좀 간단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복귀왕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중순부터 이른 폭염이 기승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현재 서울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가운데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또 이곳 분수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정말 한여름 같은 풍경인데요. 앞으로 서울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주에서는 오늘도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강릉에서는 이틀 연속 열대야가 관측이 됐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계속되는 이른 더위에 오늘 오전 전남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대구 기온이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4도, 대전 33도 등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남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요.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최근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가급적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지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서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290건 접수됐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3건, 충북 38건, 충남 36건, 서울 7건,
부산 2건, 강원은 1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4.8 규모의 본 지진에 이어 현재까지 소규모 여진이 12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긴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요 지역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용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우선 현재까지 피해 상황 집계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집계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모두 32건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에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 신고 1건이 접수가 됐고요. 인접한 전북 익산에서도 단독주택 담벼락이 기울었다는 신고 1건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현재까지 모두 309건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두 4.8의 전북 부안 본지진 이후에도 소규모 여진 12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부안에서 발생한 여진인데요. 규모는 0.8에서 1.5까지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11시 반쯤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대리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오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소규모이긴 하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에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 가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도 지진과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 행동 요령을 따르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가정집의 마당에 달린 CCTV 영상입니다. 화분에 피어있는 꽃과 빨랫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당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도 흔들림을 느끼고 놀란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논밭 근처의 모습입니다. CCTV가 흔들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도랑에 물이 출렁이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입니다. 부안에 있는 식당인데요. 쌓여있던 뚝배기 그릇이 지진으로 흔들려서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안과 가까운 부안 진동리의 CCTV 모습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다른 곳보다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이고 화단에 있는 풀들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안에 사는 한 제보자는 밥을 먹던 와중에 강한 흔들림을 느꼈고 흔들림이 멈추자 밥상이 엎어졌다고도 전해왔습니다. 이번엔 전남 순천으로 가볼까요? 탁자 위에 놓인 컵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컵에 담긴 음료수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오늘 아침 8시 20분쯤의 상황입니다. 전북 군산도 보겠습니다. 주차장 CCTV 화면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주차된 곳인데요. 흔들림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한 제보자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 이런 내용을 전해왔고요. 또 운전할 때 대형 화물차가 옆을 지나는 정도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 4층 빌라에 사는 한 시청자는요. 천둥 소리와 함께 15초 정도 건물이 흔들렸다. 지금 강아지들도 상당히 이거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천둥 소리가 났다. 이런 제보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안과 100km가 넘게 떨어진 대전입니다. 갑천대교 부근의 CCTV인데요. 이 진동이 몇 초간 이어지는데 점차 흔들림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오룡역 근처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인근 CCTV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역시 몇 초간 진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 경기 수원에 사는 한 제보자는 누워 있는데 바닥이 아래 위로 흔들렸다고 했고요. 용인에 사는 한 주민은 물건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앉아있는 소파가 흔들렸다고 제보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전북 부안 지역 지진 여파로 모두 5개 학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부안군 소재 3개 학교와 김제시와 대전광역시 각각 1개 학교에서 일부 균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또 4개 학교는 휴업을 했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4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부안군 지진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진 발생 뒤에 인근 지역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선과 무선, 방송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T와 SK텔레콤도 기지국 시설 등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전반적인 설비 현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늘 오전 지진이 일어난 전북 부안 일대에 앞으로 2, 3일 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진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본부장은 지진의 규모로 봤을 때 여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진앙 주변의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하멸단층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이 하멸단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처럼 지진으로 건물과 땅이 갑자기 흔들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장소별, 상황별 대처법을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단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동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집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서는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멤버들이 부대 앞까지 마중 나온 가운데 BTS의 맏형 진이 BTS에서 처음으로 전역했습니다. 조금 전 팬 커뮤니티 라이브에서 진은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 2번 울었다며 전역 소감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BTS 멤버 진이 전역한 현장의 모습 어땠습니까?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었던 진은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오늘 오전 부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진은 부대 문 밖을 나오자마자 거수 경례로 취재진과 팬들에게 인사했는데요. 오늘 전역 현장에는 멤버들이 휴가를 내고 함께했는데 진하게 포옹하며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이 가운데 RM이 색소폰을 들고 나와 연주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진은 조금 전 팬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군 생활에 대한 소회와 전역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어가지고 얼굴 상태가 참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너무 즐겁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 현장에는 팬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속사, 경호원까지 합쳐 100여 명이 대기했지만 일부 해외 팬들을 제외하고는 팬들이 거의 없었고 취재진으로만 현장이 붐볐습니다. 앞서 소속사가 팬들의 안전을 우려해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공지한 만큼 방문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마침 BTS 데뷔 1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멤버 가운데 처음 전역한 진은 팬 1000명과 포옹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내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선 팬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진의 전역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J-Hope은 오는 10월, 다른 멤버들도 내년 6월에 병역 의무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멤버들 중에 처음으로 전역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휴가를 내고 진의 전역을 축하하며 남다른 의리를 과시했는데요. 향후 방탄소년단의 활동과 그리고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 간의 법적인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연예계 관련 주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탄소년단의 진이 제대를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많은 축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현재 세계 최고의 스타거든요. 네. 그 세계 최고 스타 그 팀의 멤버가 지금 전역을 한 거니까 그동안 네. 공백기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의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 씨가 기존에 발표했던 노래들도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진 씨가 입대하기 직전에 냈던 그 솔로곡 싱글곡이 있었거든요. 네. 그 디 에스트로넛이라는 싱글곡이 있었는데 그 노래가 자메이카 디저트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를 포함해서 총 6곡이 해당 차트에서 톱 10에 올랐고 네. 또 한국 한터 피지컬 음반 차트에서도 이 노래가 1위에 올랐고 영국의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이 노래가 1위에 올랐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차트에서 변화가 생길 정도로 지금 환영 열기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탄소년단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진의 전역 때 그 현장 앞에 많은 팬들이 몰려서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몰려서 뭔가 좀 혼란 내지는 무질서가 빚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서 네. 경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을 배치했고 네. 소속사에서 경호원들도 많이 배치를 했는데 다행히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일부 해외 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사전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무질서와 사고 우려 문제도 있고 또 저 군대라는 게 진 씨 혼자 복무를 한 것도 아닌데 진 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다른 병사들이 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소속사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공지를 하니까 진짜로 안 갔다는 거예요. 네. 대신에 현수막 같은 것만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공주에 막 거대 풍선이 떠 있고 그렇게 많은 팬분들이 직접 가고 싶었을 텐데 현수막하고 풍선만 설치를 하고 본인들은 안 간 곳에서 네. 확실히 방탄소년단 팬덤이 성숙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군복무 중인 다른 멤버들도 이제 휴가 신청을 내고 진의 어떤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휴가를 포함해서 이제 조만간 완전체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슈가 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모두 휴가를 내고 그 진 씨가 전역한 현장에 모여서 축하를 해줬고 네. 또 이 RM 씨가 색소폰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슈가 씨는 아마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슈가 씨까지 포함해서 또 하이브에서 멤버 전원이 회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이라면 지금 세계의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 멤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뭔가 팀 활동을 좀 버거워하는 듯한 뉘앙스로 그때 그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팀 활동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팀 멤버들이 결속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 멤버들이 이제 다 소집 해제 내지는 전역을 하고 나면 네.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희망을 이번에 팀 멤버들이 다시 한번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방탄소년단 1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방탄소년단 이제 데뷔 기념일에는 항상 페스타라고 해서 네, 페스타. 일종의 그 페스티벌 거대 음악 페스티벌 같은 네. 큰 행사가 열렸었는데 지금 멤버들이 대부분 군대에 있으니까 거대 페스티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2024 페스타
행사가 열립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서 요번에 그 전역한 진 씨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진스 그리팅스라고 해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그회면 직접 안아줍니까? 허그회라면 허그 또는 악수를 한다는 뜻인데 진 씨가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팬들이랑 좀 격조했으니까 군대에 있어서 그래서 진 씨가 팬들이랑 가깝게 만나고 싶다라고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이 진스 그리팅스 행사를 하게 됐다고 하고 또 2부에는 진 씨가 직접 위버스 라이브 스트리밍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내일 그동안 진 씨를 못 봐서 갈증을 느꼈던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진스 그리팅스 허그웨 행사 관련해서 그런데 또 논란이 좀 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수많은 분들이 그 허그에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허그의 응모 조건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잖아요. 1000명을 뽑아야 되는 건데 1000명에 뽑히는 조건으로 앨범 구매 수량이 처음에 제시가 돼서 그 팬들이 지금 또 앨범 재고 소진하려고 앨범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소속사에서 사과하고 응모 기준을 바꾸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1000명 허그회가 3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1000명이 가능한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팬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허그 또는 악수인데 막 꽉 끌어안고 꽉 손을 붙잡고 이러면 이제 1000명 못합니다. 손을 꽉 잡지 않아도 일반적인 수준의 악수만 해도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 엄청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이 제 시간 안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살짝 몸만 닿는 정도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팬분들이 빨리빨리 협조를 해줘야 이 행사가 좀 이렇게 무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진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 행보일 텐데요.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진 씨가 일단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인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동료들은 군대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로 앨범을 내지 않겠느냐 내지는 최소한 솔로 싱글까지는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솔로 노래를 내면 당연히 솔로 활동을 하겠죠. 혼자서 이제 뭐 음악방송에 나온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월 달에 제이홉 씨가 또 전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제이홉 씨와 더불어서 유닛 활동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유닛 활동은 어떤 겁니까? 듀엣으로 활동. 왜냐면 어차피 완전체 활동은 못하니까 둘이서 듀엣으로 혹시 또 노래를 낸다든지 활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우리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가 다 전역 내지 소집 해제하는 시점은 내년 6월 달이거든요. 앞으로 꽤 남았습니다.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각이 여삼춘데 또 어쨌든 1년 정도 후에 내년 6월 달에 다 멤버들이 사회로 나오면 화양연화 10주년 앨범을 낼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완전체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완전체 복귀가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뉘앙스로 기존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년 6월 달 저녁 이후에 완전체 분위기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서 생기는 공백기를 우리가 군대끼다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을 미리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간 다음에 음원을 계속해서 내면서 이 군백기 무색해졌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특히 남자 가수들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군백기거든요. 이 군백기 동안 혹시 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군대 가기 전에 당연히 소속사 측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팬들이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군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 놨다가 복무 중간에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새로운 콘텐츠가 발표될 때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반가운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뭐니 해도 팬들이 가장 원하는 건 완전체 컴백 아니겠습니까? 내년 6월 이후에 정말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팬의 입장에서는 진의 전역이 정말 너무 반갑긴 한데 지금 사실 하이브와 그리고 또 어도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좀 크게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 그 분쟁으로 인해서 하이브한테도 어느 정도 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서 하이브의 아티스트 관리 역량, 뭐 하이브의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분쟁 이런 사건이 터진 건지 아니면 미진 대표가 혼자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진 대표가 나쁜 짓을 한 거라면 하이브는 피해자인데 네. 그 피해자한테 대고 당신 시스템이 문제야 이러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이브 시스템을 문제 삼는 등의 뭐 결론을 섣불리 내는 것보다는 이 분쟁의 내용을 아직 모르니까 분쟁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 이 맏형 진이 돌아오면서 실제 뭐 우리 K-팝이나 음원계에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 K-팝이 뭐 진 씨가 돌아왔다고 해서 망했다가 살아나고 뭐 극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뭐 K-팝 다른 가수들이 어차피 기존에도 잘 활동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진 씨라는 엄청난 이제 가수가 슈퍼스타가 가세하면서 더 K-팝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제도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부친입니다. 바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요. 예, 고소를 했다고 좀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고소를 뒤늦게 했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작년 9월 달에 고소했다는 게 요번에 알려진 거예요. 작년 9월에 고소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네. 지난달에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 방송에서 봤을 때는 이 부녀간에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조금 충격이겠어요. 가족 예능에도 부녀가 출연을 했었고 네. 너무나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박세리 씨가 아버지한테 거의 한 9억 원에 달하는 시계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씨 그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무슨 골프 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서 같은데 뭐 참여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건 이 부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이렇게 재단에서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실 여부를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친인 박준철 씨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 박준철 씨 소유의 집이 네. 뭐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나왔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세리 씨 아버지가 도박 사건에 연루됐던 그래서 논란이 됐던 사건도 있었는데 다만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 아버지가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경찰이 박준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결과가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아무 이유 없이 모함하는 차원에서 고소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박준철 씨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거 보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박준철 씨한테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추정은 되지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테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BTS와 박세리 부녀 문제 등 다양한 연예계 소식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을 다룹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속도전에 맞서 당내 의총과 특별위원회를 열어 민생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과 야당목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인 고 최상병 일주기 전 7월 초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0일 숙려 기간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국회법 52조 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현안인 최상병 특검 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제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장 11자리를 확보한 민주당은 남은 7개의 자리를 놓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여당 협조가 없다면 내일 또 단독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도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국회의장은 이번엔 다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비치는 부분들도 경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정해진 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여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강제 배분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에너지 특위를 열어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재정 세제 개편, 노동, 교육 개혁, 재난 안전 특위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의 안전, 또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 정부의 대응에 잠깐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재난안전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더불어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참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또 정책 발굴과 민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공개 발언에선 정쟁 가득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 방자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물밑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여당에 돌려주는 등의 입장 선회가 없는 이상 추가 회동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당원 당규 개정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우선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 당대표 선출 규정에 일반 여론조사를 최대 30%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지도체제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띄운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를 두고도 의견이 오갔지만 새 지도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당대표 경선 룰에 가닥이 잡히면서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원 당규 개정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동연 지사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엔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원 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추가 기소 배경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을 기대했고 이에 발맞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강력히 이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YTN이 확보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특별수행단에 뽑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 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지사 시절 방북 추진을 기대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행보를 보면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지원금을 받아온 업체가 허위 서류로 예산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상품권의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 역시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원금 횡령이 의심된다는 2건의 공익신고를 받았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이나 환경부 위탁 사업을 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십억 대의 지원 예산 횡령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고의로 초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27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11억 8천만 원을 허위로 타내기도 했는데 감독기관 고위공무원 출신인 부회장 A씨까지 이러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반 행정업무하는 사람들도 정부 위탁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64명 인건비 허위로 청구했고요. 그때 감사실에 요구한 건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던 한 민간업체 역시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서를 꾸며 34억 원을 횡령했다가 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두 업체에서만 횡령 금액이 73억 원에 달했고 제재 부과금까지 합하면 총 127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빈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 상품권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 지원사들은 장애인들의 바우처 카드를 대신 보관하며 허위 결제를 해 4억 9천만 원을 횡령했고 전북 군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64개 지자체에서는 220억 원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귀여운 판다 사진 보이시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오늘 2달 격리를 마치고 다시 대중과 만났습니다. 푸바오는 지난 4월 우리나라 에버랜드에서 중국의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로 돌아갔는데요. 행복하길 바랐던 많은 팬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돌아가자마자 이 학대부터 열악한 처우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최근 2달간의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푸바오를 훅 찌르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송 중에 잠들어 있던 푸바오를 방역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자 무리하고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올라온 건데요. 그러자 중국 판다보호 연구센터가 이는 몸 상태 확인을 위한 과정으로 손 소독도 한 상태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앞구르기를 반복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 행동이라는 주장과 함께 중국의 판다 외교를 두고 동물 학대라는 비판까지 불거졌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푸바오를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라는 민원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당시 푸바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가 직접 나서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육사와 교감을 하기 위한 또는 사육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는 뭔가 이제 적응해가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올 건데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대 의혹을 계속 언급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남발한 영상에 심지어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가짜 뉴스까지 끊이질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털의 변색이나 이 탈모 등 건강 이상설과 함께 열악한 처우 의혹까지 떠올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끊이지 않았던 논란과 해명. 이 연구센터가 푸대접 의혹에 선을 그은 가운데 이 대중에 공개된 푸바오의 모습에 그동안 논란과 의혹이 불식될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它很活泼，那么它出来以后，它就可以这个很好的这个攀爬玩耍。你看也有这个水池。福宝以坐卧的姿势，头顶着笼子把手的一角，然后睡觉睡出来。 네, 푸바오 잘 지내나 궁금하셨죠? 조금 전에 중국에서 대중과 만난 푸바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문가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수의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개된 푸바오 영상 보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네,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뭐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푸바오 같이 이렇게 판다를 볼 때 건강한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외관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외관으로는 뭐 털 상태라든지 근육이나 지방의 뭐 분포 정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이제 뭐 침습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 뭐 이제 예. 엑스레이 찍는다거나 주사로 뭐 피를 뽑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같이 봐야겠죠. 행동도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영상이 뭐 길게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 저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공개된 영상에서 푸바오 움직임을 보셨을 때 한국에서 지낼 때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해 보였는데 왜냐하면 일단 새로운 장소로 아마 옮겼을 것이고 예. 오늘 뭐 처음 공개되는 장소가 아마도 푸바오에게는 낯선 장소일 테니까 예. 이제 경계하고 좀 두려워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먹는 모습만 봐서 아, 먹이를 잘 먹는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수의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경계하는 것도 좀 보이셨군요. 네, 이제 먹이를 먹다가 두리번 하면서 이제 예.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모습을 봤거든요. 예. 이게 뭐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아무래도 푸바오 입장에서도 좀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좀 두리번거리면서 낯설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종마다 개체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예.
푸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고, 이제 경험이 무척 제한적이고, 뭐 또 안정적이기도 해서, 예. 그것이 이제 푸바오의 세상의 전부였던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옮겨진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아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제 안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빨리 적응을 한다면은 뭐 한두 달 내로 안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푸바오의 새 집도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푸바오가 뭐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좀 누워 있는 모습도 봤는데 새 보금자리 환경은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사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뭐 모든 동물원이 그렇듯이 이제 야생 동물의 어떤 그 생활 반경을 뭐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좁은 것은 좁고 자극이 부족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동물원 치고는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300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던데 다른 판다보다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다른 판다들이 얼마만큼의 면적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잘 알지 못해서. 예.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본 판다사들 중에서는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동물도 좀 우울증 같은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뭐 새로운 환경도 갖고 갑자기 또 대중 앞에 이렇게 놓이면 그런 심리적인 증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물에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때는 본인이 우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곰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우울증을 딱 진단할 수는 없고 비슷한 증상은 나올 수 있죠. 예. 이제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당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사람의 의지대로 임의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정신적인 뭐 피폐함, 좌절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예. 뭐 가능하다면은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그 장소에 완전히 그 공간에서 적응을 하고 난 뒤에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뭐 푸바오 건강 상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목 부위에 뭐 털이 좀 빠진 거 관련해서는 어제 중국 사육사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피부병 같은 이상 현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면 좀 검진을 해본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건가요? 일단 영상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털이 빠졌다기보다는 털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 털이 끊어진 것 같으세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반복되는 행동, 이제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데, 정형 행동을 하면서 특정 부위에 이제 계속 이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털이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건강 상태나 이런 뭐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스트레스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예.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정형 행동이라는 것이. 예. 네, 그래서 그 결과로 봐야 되겠죠. 좀 더 장기간을 놓고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거기에 가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상수고. 어쨌든 인간이 임의로 곰을 옮겨놨기 때문에 벌어질 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푸바오가 할 때까지 잘 돌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수리가 이제 눌린 자국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중국 전담 사육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리 눌린 자국이 이제 미인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푸바오가 앉은 자세로 케이지 손잡이 모서리에 머리를 대고 자다가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저런 뭐 눌린 자국 이런 게 좀 흔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자다가 눌렸다고 보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처에 가까워 보였고 예. 역시 이제 그 정형 행동의 결과로 뭐 앞구르기를 하든 머리를 어디다가 비비든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이제 피부 조직이 상한 걸로 보였는데 예. 사실 그거를 이제 뭐 암컷이라서 미인점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뭐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예. 뭐 아직 저희가 뭐 영상만 보고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푸바오가 뭐 구르기를 많이 하고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판다의 경우에 구르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건가요? 글쎄 구르기도 이제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쫓겨서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쫓아서 달리기도 하고 뭐 신나서 달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신났을 때 구르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뭐 푸바오의 뭐 몇몇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제 좀 명확한 정형 행동의 하나로 이제 앞구르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자기 피부에 손상이 갈 정도의 구르기를 한다는 것은 정형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예. 푸바오가 뭐 마음에 드는 뭐 대나무도 찾았다. 현지에서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앞으로 푸바오가 새 집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좀 고비가 남은 걸까요? 일단은 적응하는 데에 뭐 최대한 시간을 줘야 되고요. 예. 그때까지는 최대한 부정적인 자극 없이 예컨대 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다거나 혹은 사육사가 어떤 부정적인 자극을 준다거나 뭐 때리거나 쫓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 거고, 예. 어쨌든 그 공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최대한 좋은 자극을 주면서 그 좋은 자극과 새로운 공간이 링크될 수 있도록 이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다를 뭐 정확히는 이해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판다가 한국에 대한 추억, 그리고 강철원 사육사에 대한 기억, 이런 것을 푸바오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동물의 의식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증명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 푸바오가 언제까지 얼마나 이 에버랜드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워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 근데 대체로는 그 곰 정도의 그 인지 능력이면 실은 그 평생 돌봐준 사람, 그리고 어쨌든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줘서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줬던 사람, 혹은 그 공간은 오랫동안 기억할 거고요. 다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예컨대 뭐 사육사와 만난다거나 다시 에버랜드로 돌아갔을 때는 아마도 좋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푸바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먹이도 잘 먹고 새 집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적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집에 편안하게 좀 적응을 하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태규 수의사 연결해서 푸바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여러 보도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을 마친 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오고 가는 얘기가 없는데 와전된 것 같다며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현 계약은 2025년 6월까지인데 구단이 계약을 임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구단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좀 와전이 돼서 나가는 것들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계약 기간이 있는 동안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저는 토트넘에 무언가를 안기고 싶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강릉에서는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더웠는데 오늘 서울 날씨는 어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네, 어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이 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정말 내리쬐는 햇볕에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들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현재 30도를 웃돌고 있는 서울 기온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폭염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던 강릉 기온은 무려 35도 가까이 올랐고요. 어제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주에서도 현재 기온이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른 더위에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이른 폭염이 계속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현재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모자나 양산으로 곁을 최대한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